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입장 발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데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나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왔거나 놓쳐왔던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뭐 비난의 가능성에 불구하고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컨대 이제 남아있는 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별도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외교적인 실기를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더 한다면 8, 9월 정도에 대법원의 쟁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금화 절차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뭔가 해법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한을 지켜서 결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 말씀 중에요.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확인이 됐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생존자분이 3분 계십니다.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정부가 주는 이런 방식의 돈을 받지 않겠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가 전제돼야 되고 전번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사적으로 대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당시 겪었던 고통, 그 책임 불법행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강제징용 당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도 못 받고 폭행당하고 또 어떤 분은 사망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국가가 없었다는 서러움, 그 고통이 계속됐고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게 된 겁니다. 네. 평생을 거쳐서. 그런데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법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당시에 느꼈던 고통과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 중심의 결과고 해법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느끼는 이 굴욕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로 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사실과 다른 것이 아마 대통령께서 언급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생존 피해자분들 및 유족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최대 공약을 끌어냈다고 그런 의사표현일 거예요. 그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 분들은 그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분도 계시고 나머지 이제 끝까지 반대하시는 그런 아까 할머니 같은 분들은 또 설득해 나가야죠. 그러나 만장일치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외교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일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또 피해자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어찌 보면 조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외교적 현안과 결부시킨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단할 필요가 있다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일본이 내놓는 것을 보면서 협의에 응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돈의 문제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피해자가 빠졌다는 거고요.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 돈을 받겠다는 분들을 탓하거나 비난할 필요나 당연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뜻대로 존중돼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한 내용을 왜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실효시키는 이런 해법을 내놓았냐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국민적 정서가 그런 건 맞죠. 그런데 살펴보면 자 대법원 판결에는 사과하라는 건 없어요. 그럼 일본에 자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있는 이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발적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외교적 노력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차차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 사과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무상이 기존의 일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개성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력하셨던 이 부분도 개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간접적 사과가 있는 것이고, 자, 대법원 판결 그대로 집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사과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외교 관계만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현금화에 관한 모든 쟁송 절차가 끝나는 올 8, 9월까지는 사실 이게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간접적인 우회 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받고 사과를 얻어내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거 실리적이다라고 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외교 관계를 또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피해자분들은 다소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부분은 충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역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을 놓고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20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주변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네.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활용 방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용역 발주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마지막 했던 2021년도 8월 달에 8.15 선언에서도 일본과 대한민국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미래를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글쎄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될 텐데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랑 과거 지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추구한다는 건 분명했고요. 일본과의 관계 협력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은 맹목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내지는 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방식의 협력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는 과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태도 때문이죠. 지금 뭐 이 정부가 해법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전향적으로 일본이 내놓았던 그 입장, 이것을 계승한다는 일본의 어떤 그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일본이 그 과거의 그 선언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베 정권 이후에 취했던 태도를 보면 지금 일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사를 과거 문제로 정리하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보통국가 하면서 군국주의의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에서 지금 일본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체제라는 것이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체제로 들어가서 소위 인터내셔널까지 연결시켜서 한국은 우리의 어떤 자주적 의사와 한반도 평화의 어떤 관계없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동북아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의 한일 간의 협력 체계는 뭐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바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한반도 전체 어떤 불안전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공동의 이익이냐. 일본의 이익은 될 수 있고 일본의 비전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뭐 가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긴급히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더 저는 이제 포인트가 좀 빗나갔다고 보고, 어쨌든 한미일 협력 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쨌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민주당이
시적절하게 내놨어야 돼요.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게 되면 그 말씀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협상 하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안 중에서는 오히려 보면 가장 나은 안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놓고 안철수, 김기현 후보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혹이 아니죠. 사실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서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견을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막 이렇게 막 떠들던데 그거는 명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게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닌데 매우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서 논리의 피하기 지나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는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는 비방했다 이런 의혹인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전당대회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투표가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정당 내 일이건 여부를 떠나서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께서 지적하신 그런 뭐 관련법 위반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상의 경선이라 하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내 경선이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국가공무원법상의 중립 의무의 대상 선거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입니다. 당내 경선이든 본선거든. 따라서 처벌 대상의 행위는 아님이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은 행위가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안을 놓고 안철수 후보가 황교안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하람 후보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오늘 긴급 오찬 회동을 갖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드린 대로 이게 지금 워낙 막바지에 터진 네. 이슈여서 그 투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결선에 간다고 하면 결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을 해봤을 때 안철수 후보든 황교안 후보든 막판에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카드로서 끝까지 활용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대 이후의 문제까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놓으면 김기현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결국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축으로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내 권력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서 당대표가 확정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될지 이 상황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이번 건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됐을 경우에 연대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이번 그 사태 때문에 연대 방식이나 연대 네. 대상자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연대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 표를 다 갖고 왔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네. 되는 그런 식의 연대를 하잖아요. 다만 방금 저 황교안 전 당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는 약간 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전대 이후의 포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대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든가 또는 뭐 위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질 네. 것이고 그렇죠. 방금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찾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지시의 대통령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석이 했든 또 심하게 얘기하면 더 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뭐 갈등의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대위의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전당대회 막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투표율은 국민의힘 역대 전당대회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흥행 기록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로 봐야 될지 또 어떤 후보에게 이것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지 각 후보들은 물론 높은 투표율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각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높은 투표율의 첫 번째 원인은 이 선거 막판까지도 대세론이 형성이 되지 네.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으로 해서 아마 이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관심이 증폭돼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 열기가 자발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투표 방식,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이제 주가 됐고 거기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진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됐고 네. 연령에 관계없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 방법에 을 제시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은 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지난 그 전당대회에 비해서 당원 숫자도 배로 늘어 있고요. 이분들이 어떤 성향의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도 네.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높아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를 분석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각 후보들도 역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지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투표를 더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느냐 그걸 끝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간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변경될 것인가에 대한 요인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국민이 볼 네. 때는. 그럼 결선 투표를 안 가려고 하는 투표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지지층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태를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당원층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내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 전당대회 결과까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민주당 얘기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에 계파 갈등 양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민심은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당내에서 이런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면은 이재명 사퇴론이 줄어들고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흐름이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죽기 살기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플랜 B를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동 단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또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집행부니까 어떻게 이 당을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생각하고 있는 해법을 내놔라. 당직 개편도 방법이고. 안민석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해법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는 비명계의 주장들이 조금 과대 포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변호사님께서는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체포영장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네. 당내의 어떤 압도적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 보복 수사에 맞서서 가는 것이 곧 민주당이 총선에 가는 유일한 전략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다만 이제 계속된 영장 청구 그리고 계속된 수사 또 그거에 따라 이어지게 되는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요구들은 있었고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빠르게 나타나 버린 거죠. 이 문제는 어쨌든 언젠가는
표면적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요. 다만 지금 이것이 비명 대 친명 이 대립이 극심하게 대립되면서 대표였던 즉각적인 사퇴 요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뭐 쭉 일관되게 아까 말씀하신 조홍천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대표가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사퇴이든 아니면 출석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안전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든 이런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친명 대 비명 간 어떤 이 세력 다툼으로 지금 당내 어떤 갈등이 그렇게 확대되는 측면은 아니고요. 이런 요구들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불출된 거를 기화로 이런 요구들이 집중돼서 공식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이제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습 국면을 통해서 민주당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느냐, 이제 그 부분은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세력 다툼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런 평가신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 세력 다툼으로 봅니다. 네. 성동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 대표와 친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여 투쟁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안에 있는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당 혁신위원회에서 내놓는 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음 총선의 공천에 그 관련 작동되는 기구 이걸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이런 당내 분란을 잠재우려면 사실은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런 분란은 계속될 것이고 네.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해질 여지가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추가 기소될 여지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당대표 재직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비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로지 져야 될 책임이고 그렇다면 당내 공천 관련 기구를 일정 부분 나눠주는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지 않는 한 분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전후해서 공개적인 모임을 자제해왔던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이 오늘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당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자리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명으로 비춰지는 그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개파 모임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 공개적인 모임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민주당의 길은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어려움을 어떻게 수습하고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의 대선까지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차분차분 논의해보자라는 것을 내부 모임을 계속 가져왔던 네. 거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체포영장 이 표결의 문제를 놓고 당내 현안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개파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오늘 대표에 대한 어떤 공개적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표명하고 그러기 위한 자리로 모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당내의 어떤 분열과 갈등 또 일부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대표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입장을 묻는 뭐 어떤 그런 분을 채택하거나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그런 정도의 모임 성격은 아닐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엇인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어떤 대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진 않더라도 일단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부의 어떤 대책 마련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나눌 것은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위기가 이게 타개가 불가능한 위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네. 않는 한.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또 다른 기소될 만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 아마 이런 리스크가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건넬 수 있는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당의 운영 과정에서 이거 나눠서 하겠다. 네. 뭐 참여시키겠다. 이 정도뿐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타개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총장에 대한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 개편을 해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당직 개편을 왜 얘기하겠어요? 사무총장이나 조직부총장 등이 잘못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무총장이 조직 개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은 당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달라라는 이 정도의 타협한 제시겠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놓고 당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순수하게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법률안이 네. 있고요. 계속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느냐에 대한 뭐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특검이 명확하게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또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좀 종결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또 아직 그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검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의 수사 공정성을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일단락 짚고 가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걸 정치 공방으로 삼지 말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미진하거나 객관적 공정성에 의심받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 부분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해 가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뭐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어떤 정략적 뭐 어떤 제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시면 그렇게 해석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용희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55 클럽, 소위 55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국내 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느 분이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논의해 가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시선을 돌릴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은 이게 그 현 정부 하에서만 수사됐던 게 아니거든요. 전 정부 검찰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